가지 소송의 주체인 법원,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의 객체에 대한 어떤 서론이랄까 총론적인 이야기를 펼쳤어요. 오늘은 이제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소송에 있어서의 두 주체가 어떻게 역할 분담해서 지금 운용을 해나가는가,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소송의 순수한 소송의 절차 진행은 법원의 주도로 한다라는 거죠. 절차 진행. 그것을 직권진행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적인 진행은 법원이 직권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직권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소송의 이용 개시라든지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어요. 당사자한테. 그래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당사자주의 속에 처분권주의랑 변론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근데 그 두 개는 다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국면이 처분권주의는 그 청구라는 자체에서 나타나는 국면으로 이해하면 되고, 변론주의는 청구 속에 들어가서 주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당사자주의적인 두 이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처분권주의는 청구라는 단계, 그다음에 청구 속에 들어가서 주장이라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장이란 단계에서는 변론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는 청구라는 그 상위 개념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작동을 해요. 민사소송이라는 거와 대칭돼서 뭐 행정소송, 가사소송 이런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순수한 사적 자치,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민법의 기본 원리가 약간 변형은 됐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거든요. 사적 자치에다 최근에는 뭐 공공복리라든지 이런 개념을 투입을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법의 투영이라고 보면 되는데,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 있어서는 이런 순수한 사적 자치보다는 약간 이 법원이 개입하는 농도가 심해지는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직권진행주의이지만 민사사건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대비해서 본다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 순수한 민사소송보다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세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요런 용어가 하나 나와요. 성명권, 책문권 요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개념을 이야기할게요. 사실 주장에 대해서 변론주의가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주장이 없으면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장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갖고 소송 자료로서 판단을 하는 데 대해서 주장 책임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로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다든지 하는 것을 정리정돈해 주는 개념이 성명권이에요. 성명권. 그래서 136조 등을 보면 조문이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불명료, 불완전한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당사자가 주장이 없으면 판단의 자료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의 원칙을 뒤집을 정도로 이 성명권이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주장의 취지의 불명료 정도로 이렇게 커버링 해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작동을 해야지, 즉 적극적 성명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어디까지가 적극적이고 어디까지가 한계 내인지는 뭐 지금 딱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봐야겠지만, 큰 줄기로 말한다면 소극적인 성명이 가능함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명은 원칙적으로 한계 바깥에이다. 서포팅을 법원이 해준다는 개념인데, 변론주의에 대해서 서포팅을 해준다는 개념인데 그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명권은. 한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꾸로 반대쪽, 지금 법원과 당사자를 대칭시켰을 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직권으로 진행하는데 반대쪽이라는 지금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당사자 측한테 이것을 채근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책문권이라고 하는데, 책문권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절차 이의권이라는 절차에 관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이렇게 부르는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법원에 대한 절차의 직권적인 진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껴들어서 뭔가 이의를 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절차 이의권이라고 부르고, 종래에는 책문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가로에다가 내가 용어까지는 써줬는데, 지금 조문으로는 151조 등에 보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51조에 보면. 그래서 이게 136조의 성명권, 151조의 절차 이의권,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그 다음에 변론주의의 보완으로서 성명권, 그 다음에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를 하면서 직권진행주의인데, 한편 당사자한테 절차를 챙길 수 있게 하는 책문권 내지는 절차 이의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당사자의 진행주의는 지금 가로에다가 X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은 동그라미한 직권진행주의고, 그 대칭되는 당사자 진행주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송달 같은 경우도 미국식의 민사소송을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한테 직접 송달하는 이런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송달 뭐 하기 위한 주소 같은 거야 당사자가 제출을 해야겠지만, 법원의 사무관, 그 다음에 우편 집변을 통한 직권의 송달, 그래서 송달료를 납부해서 몇 회분의 소송을 하려면 미리 예납을 해가지고 그 송달료 납부한 것에 따라서 우편을 통해서 집변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송달되는 이런 직권 송달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등등에서 직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한편 변론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은 직권탐지주의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송의 이용 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대칭되는 개념을 직권주의 내지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직권, 이 탐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개시적인 의미. 그러니까 위에는 소송 절차를 처음에 개시한다는 개념, 청구 단계, 소송의 소 단계에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소송 속에 들어와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하려면 가로 속에 개시 정도의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이해하면 되겠죠. 직권, 개시주의. 그런데 지금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3조에 보면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신청사항에 넘어서는 판결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 처분권주의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신청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지, 신청사항과 이질적인 것이라든지 신청사항을 넘어서서는 판결해줘서는 안 된다. 한편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신청 범위 내에서는 일부 인용 판결에 관한 것까지는 타치하는 건 아니죠. 당사자가 예컨대 1억 원을 요청해서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판단해본 결과, 심리한 결과 뭐 5천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건데,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이라든지 하는 판단을 해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그 효과로, 법규는 어떤 요건 하에 어떤 효과가 부여되는 류의 조문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확정해서 이것이 인정되면 이 법규를 대전제로 해서 법규를 통해서, 대전제를 통해서 효과로서 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요 과정의 재판 과정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요 실체법에서의 법규에 그래서 해석 적용, 민상법의 해석 적용을 익히는 그 부분이 이제 본안으로서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이 본안에 관한 거는 실체법적인
법규의 해석 적용과 관련되는 것인데 반해서 소송법에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새로 배운다라는 개념은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본안은 이렇게 판단되고 본안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용 개시가 처분권주의로 작동하고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이 변론주의로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나중에 용어가 나오지만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와요.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직권 조사 사항.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대해서 보정의 역할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보정이 단계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보정되지 못한다든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든지 했으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제 부적법 각하라는 소송 판결이라는 요 이야기를 계속 내가 입에 배게 얘기해 줬는데 그러한 소송 요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이 본안에 관한 심리와는 달리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직권으로 법원이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은 이쪽보다는 요 개념에 가까워요. 본안에 관한 개념에서 등장하는 처분권주의 개념보다는 직권 개시주의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한편 소송 요건 중에는 본안과 같이 어우러져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본안과 밀접하게 지금 엮여 있는 것인데 순수하게 본안과 엮여 있지 않은 것부터 본안과 엮여 있는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송 요건 중에 본안과 결부되어 있는 소송 요건은 변론주의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론주의적인 소송 자료 수집 제출에 있어서의 본안의 변론주의적인 그런 수집 제출의 필요성이 있는 소송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본안과는 동떨어져서 그냥 독립적인 소송 요건으로서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라면 요 직권 탐지주의적인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이 직권 탐지주의가 작동하는 류의 소송 요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과서 읽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면 일단 간단해져요. 본안에서 나타나는 처분권주의랑 변론주의라는 이 개념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에 대한 반대인 직권 개시주의적으로 우리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요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요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편 그 개시를 했는데 그게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 제출에 대해서는 요쪽에 가까운 소송 요건도 있고 요쪽에 가까운 소송 요건도 있고 사실은 요 중간 영역의 소송 요건까지도 설정하는 여러 가지 학설 등이 두세 개가 펼쳐지는 게 공부를 지금 한 사람은 그 부분서 교과서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다시 정리한다면 소송 요건에 따라서는 직권 탐지주의적인 수집 제출이 필요한 소송 요건도 있고 한편 본안에 밀접한 그럼 본안에 밀접한 거 하나 소송 요건 그제 소송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불가분한 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적 효과 소외이익 이런 것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실은 본안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변론주의적인 자료 수집 제출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한편 그런 본안과는 독립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뭐 그런 소송 요건이라면 오른쪽에 있어서 직권 탐지주의적인 자료 수집 제출로서 당사자가 수집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수집해서 탐지해서 그 판단의 자료로 쓰는 것이 그런 요건적인 속성의 소송 요건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요 중간적인 직권조사라는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해요. 요건으로 직권조사.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항을 빼면 직권조사로 해야 되는 소송 요건이라는 의미에서 요 중간에 직권조사라는 이런 자료 수집 제출의 그런 개념도 쓰면서 2개 내지 3가지로 분류하는 소송 요건이 소송 자료 수집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소송 요건까지 다시
결부시켜서 본안에 관한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분담 내지는 기능 분담에 대한 도표에서 소송 요건까지를 설명을 아울러 덧붙여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송 요건과 본안에 대한 비교표를 다시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보도록 해요. 본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시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고 수집 제출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인데 소송 요건은 대부분은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심리의 개시에 대해서는 좀 아까 봤듯이 직권 탐지로 하는데 직권 탐지주의라는 의미에서 직권으로 개시되는데 판단 자료의 수집 제출에 대해서는 이쪽은 직권 탐지주의일지 변론주의일지 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유형의 타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죠. 지금 그래서 이 직권조사 사항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직권조사 사항은 이쪽에 대비되는 처분권주의와 대비되는 직권으로 개시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변론주의에 대비되는 판단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직권 탐지주의로 해야 되는 소송 요건도 있고 변론주의로 해야 되는 소송 요건도 있고 한 다양한 여러 가지 소송 요건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듯이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서 전제 요건으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순위성, 앞선다라는 의미에서 선순위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선순위성의 의미는 시간적이나 단계적으로 확 먼저 소송 요건만을 판단을 딱 내려놓고 본안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시간적이랄까 단계적의 선행성은 아니고 변론을 마칠 때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소송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못한 게 너무나 보전 가능성도 없이 딱 뚜렷하게 처음부터 빵꾸가 팍 난다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지만 일단은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소송 요건만을 미리 딱 판단해 놓는 게 아니라 같이 소송 요건과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의 본안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소송 요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즉 소송 요건을 뚫고 못 들어가면 거기서 부적법 각하 판결로 끝난다. 라는 의미에서 선순위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병행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를 한번 읽다 보면 또 어떤 실무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떤 이론적인 면을 만나냐면 소송 요건을 심리하려는데 너무 그것은 아리까리하고 복잡하고 막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원고 청구가 소송 요건을 있다라고 친다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상황이. 그랬을 때 소송 요건을 통과해 들어가야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그냥 계속 관철시킨다면 끝끝내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잘 심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송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계속 관철을 시키려면 심리가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완결될 때까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소송 요건의 전부를 심리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변수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복잡도 하고 하는데 반해서 청구가 기각되리라고 보이는 게 너무 명백해요. 그러면 굳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럼 두 가지잖아요.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해서 나온 결과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치면 본안에 들어가서 본안 청구를 기각시킬 것이며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고 친다면 부적법 각하로 끝날 것인데 결국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되는 것보다는 기각되는 게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부적법 각하로 끝난 단계는 뭔가 원고의 청구가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막히긴 했지만 본격적인 판단은 없은 채 문전에서 박탈당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본격적인 싸움에서 원고가 피고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요건의 전부가 열심히 법원이 따져서 거기서 커트해서 부적법 각하로 가든 또는
기각으로 가든을 비교해 봤을 때 애초에 소송 요건의 전부를 끝끝내 심리하지 않고 청구 기각을 그다음 내려줘도 피고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점에서는 불리할 게 없으니까 곧바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줘도 어떻겠는가라는 류의 어떤 입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판례나 실무는 뭐 그런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선순위성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아까 말한 소송 요건의 전부가 뭐 미비하고 뭐 더 심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지만 기각이 뻔한데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뭐 그런 정도까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학설적인 그런 입장까지만 그런 입장 등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증명 방법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용어를 두 개 대칭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엄격한 증명은 증명에 있어서 법정에 우리가 증거조사 방법 5개, 6개 얘기한 그 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면서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10중 8구 그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어떤 판단에 확신이 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 이런 상태에 돼야 되는데, 그런 심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조문에 제시되고 있는 법에 제시되고 있는 절차를 따르는 심정의 형성을 거쳐서 내려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려지는 심증을 말하는데, 반해서 자유로운 증명은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나온 결과로서의 심증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심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증인신문을 거치고 그 어떤 절차가 요구하는 것을 거치고 또는 절차가 요구하는 서정 절차를 거쳐서 심증을 얻지 않아도 어떤 자유롭게 심증을 얻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을 얻어낸다,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에 있어서 조금 자유스러운 증명을 말하는데, 본안에 관한 경우는 엄격한 증명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은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을 배치했는데, 여기는 물음표를 한 것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굳이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 않는가의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판단의 표준시는 둘 다 변론 종결시예요. 글씨가 잘못됐는데 변론 종결시네요. 변론 종결시까지 둘 다 이제 판단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표준시가 되는데, 다만 관할의 항정이라고 33조가 있어요.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판단 시점이 표준시로서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제소시예요. 33조의 제소시. 그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면 되냐면, 우리가 소송을 낼 때 피고의 보통 재판적으로서 피고 주소지에 관할하는 법원에 낸다라는 게 제일 일반적인 보통 재판적이에요. 그래서 피고 주소지, 예컨대 피고가 인천에 살아서 피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재판적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에 피고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애초에 인천에 냈던 사건이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33조가 관할의 경우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애초에 낸 게 제대로 된 거였다라면 인천에서 굳이 서울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인천에서 제소시 기준으로 제대로 낸 것으로 계속 인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도중에 서울로 주소가 옮겨진 피고 주소가 소송의 변론 종결시에 서울이 되니까 그럼 인천은 관할권이 없는 거고 서울에 관할권이 있는 거냐라는 류의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인천에 살고 있었고 피고에 있어서 보통 재판적이 인천지방법원으로서 처음에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방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변동을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관할의 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뭐 관할이 고정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러한 소송 요건, 즉 관할권이 있을 것이라는 관할 부분에 대한 소송 요건은 조금 특이해요. 같은 여러 가지 소송 요건 중에 관할의 경우는 이송이란 제도도 있어가지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 중에는 소송 요건이 없으면 소가 최종적으로는 부적법 각하되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관할권이 있을 것이 하나의 소송 요건이 되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냈을 때는 즉 관할권이 없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되느냐
라는 것은 아니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낸 것은 34조 1항에 의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이송이 부적법 각하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법원으로 보내진다. 보정돼서 그냥 그래도 처리를 무난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를 시키지 않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판단의 표준시는 변론 종결시예요. 변론 종결시에 있어서 두 가지 지금 같은 표준시를 한다라는 게 아까 선순위성에서도 나타났듯이 먼저 이게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안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변론 종결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변론 종결시에 있어서 선순위성으로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으로서의 소송 요건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칸의 판결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소송 판결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좀 아까 설명했듯이 관할 위반의 경우는 부적법 각하시키지 않고 이송을 시킨다라는 거죠. 즉 이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을 보통의 소송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것은 그 이송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좀 특이한 상황을 하나 써줬고 이쪽에서는 본안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든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든지 하는 본안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기판력의 경우는 본안 판결에 있어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소송 판결은 본안 판결과 똑같은 의미의 기판력은 아니지만 소송 요건의 경우도 그 문제가 됐던 소송 요건의 흠을 갖추지 아니한 채 또 낸다면 이제 다시 낼 수 없게 되는 류의 의미에서 소송 판결도 기판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판결은 본안 그 자체의 기판력과는 좀 틀린 것이죠. 소송 요건에서의 기판력이라는 것은 문제가 돼서 부적법 각하를 시켜놨던 그 문제점이 됐던 소송 요건을 다시 충족시키지 아니한 채 또다시 낸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아예 본안에 대한 어떤 법원과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이 첫 번째 항목을 설명하다가 아예 지금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놨어요. 그럼 다시 또 조금씩 본격적인 설명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소송 요건을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해보세요. 주체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라는 단계에서 소송 요건으로 뭘 설명하냐면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 이 이야기를 하죠. 재판권은 관할권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해 보세요. 국가 간의 재판권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딴 나라의 어떤 주권과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그 사건을 다룰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전체적인 우리나라라는 큰 덩어리에서의 법원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다룰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느 법원이 이제 다룰 것이냐의 관할권의 문제죠. 근데 이 관할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류를 하는데 좀 아까 우리가 피고의 보통 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에다 사건을 내면 된다는 의미는 그때는 토지 관할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피고 주소지에 내면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심 법원은 우리나라 전체 덩어리에 법원이 하나가 있으면 굳이 토지 관할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우리나라 사건이 토지 관할로서 1심 법원,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1심 법원은 지금 중간중간 어디에 막 큰 단계는 뭐 지방법원으로 부르고 조금 더 작은 거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부르면서 한 3, 40개, 4, 50개가 지금 전국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배치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토지관할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토지관할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호적지 비슷하게 재판의 호적적이라는 말을 써서 재판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그 재판적은 뭘 기준으로 하냐?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아까 피고가 인천에 살면 피고의 주소지 재판적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 내면 된다라고 할 때의 그 개념이 토지관할이에요. 토지관할. 그 다음에 사물관할이라는 용어도 한 번씩은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또 다른 분류에서는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1심 재판소에는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독재판부는 판사 1인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작은 쪽 금액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합의부는 조금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그 금액적으로 구별했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자기 금액이 좀 작다고 해서 무시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쉽게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꼭 그럴 거 아니다. 금액이 작아도 훨씬 복잡하고 나한테는 소중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물관할로서 이제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에 있어서 소가라고 해서 소송 목적의 값,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원을 기준으로 단독재판부와 합의부로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쓸 때 그게 사물관할이에요. 사물관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류에서는 신급관할이라고 해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즉 1심은 지방법원에 속에서 사물관할로서 단독재판부와 합의부가 있는데 1심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이라는 단계를 두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2심 중에 1심에서 단독재판부로 온 것은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는 게 2심을 담당하고 1심에서 합의부로 했던 것이 2심이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2심에 대해서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라는 요 개념이 신급관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할 개념에는 토지관할, 사물관할, 뭐 신급관할 이런 개념 등이 있다. 그래서 그 관할권 업무법원에 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34조 1항이 다행히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있어서 그것을 보내주는 보정 처리해서 좀 그것을 잘 다독거려 준다는 의미에서 그 이송을 이쪽에서는 보정 개념보다는 그냥 이송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당사자한테 보정시킨다 아니다 뭐 이런 개념 없이 이송으로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개념이 34조 1항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은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이 이제 소송 요건을 작동하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은 당사자 확정이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성명 모형 소송과 사자 명의 소송 등을 봤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누군가 소장에 표시된 사람을 일단 당사자로 확정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이 사람이 확정된 사람이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정당한 대리인이 등장할 때는 갖추고 있을 것 등등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고 이러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 소의 운명은 약간 보정이라는 단계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부적법 각하된다는 것이죠. 부적법 각하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 지금 내가 4가지 정도의 당사자 능력, 적격, 소송 능력 그다음에 대리 이 개념에 있어서 하나 교과서를 사실 보면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근데 변론 능력은 소송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않는 거예요. 그 능력 중에 자격 중에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다음에 변론 능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변론 능력은 소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작동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가 말 않는데 교재상은 이제 변론 능력까지가 이렇게 같이 펼쳐지는데 변론 능력은 뭐냐면 소송 능력이 없는 그 개념에 내포돼서 생각하면 되는데 법정에서 변론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의 변론에 대한 것만 무시하지 소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키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나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소의 운명을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이지만 변론 능력은 법정에서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소송을 하는 데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법정에 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결석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안 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뭐라 해도 변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석적인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가 진술금지의 재판이라고 있어요. 144조인가에 보면 진술금지의 재판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144조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문은 하나 봐볼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진술금지의 재판을 당해요. 법정에 와가지고 뭔가 요건사실적인 뭐 아주 우리가 뭐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뭐 말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 뭔가 이 법정에 뭐 이 와서 잘 대처를 못하면서 엉뚱한 말 이런 이야기 등을 펼쳐나가면서 했을 때 변론을 못하도록 하면서 진술을 금지시켜요. 그러면 그 자가 변론 무능력자가 되고 그 자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의 진술에 있어서
결석한 것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하는 진술이 금지되는 이런 효과만 부여되는 것이지 그 소의 운명을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단계로 곧바로 가지 않아요. 물론 진술이 금지됐기 때문에 너 도저히 너랑 얘기 못하겠다. 변호사 좀 선임해 와라 라고 했는데도 개기면서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막 와가지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끝끝내 그 소의 운명은 어쩔 수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시킬 상황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직접 다이렉트로 변론 능력의 흠결이 부적법 각하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변론 능력의 흠결은 그냥 결석적인 진술금지적인 이런 처리로서 일단 되는 건데 그 뒷상황에서는 뭐 부적법 각하로 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송 요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변론 능력은 있을 것,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교재의 얘기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소송 요건으로는 일단은 염두에 두지는 마라. 그 다음에 대리권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을 것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고 이러한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소송 요건의 대부분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 흠결에 대해서 보정 가능성 등을 뭐 생각해 보는데 보정의 여지가 없다.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더 이상 검토할 여지까지 없다면 곧바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원래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134조에 보면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만약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뭐 뚜렷하고 뭐 보정도 없고 얄짤 없는 정도의 단계이라면 굳이 변론을 열 필요 없이 판결해도 좋다라는 219조가 있어요. 그래서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렇게 해서 소송 요건의 흠결에 보정에 있어서의 그런 가망성 등이 없다라면 곧바로 부적법 각하의 판결을 해도 좋다라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 대한 예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송 요건 자체의 흠결도 판결로서 소송 판결로서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는 틀과 결합된다면 소송 요건의 흠결에 있어서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219조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 예외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요건에 대한 개념에서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 소송판결로 부적법 각하 판결한다. 요 개념이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하는 소송요건을 지금 조금씩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 얘기한다면 당사자 능력에 있어서 원칙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실체법의 권리 능력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럼 당사자 적격은 뭐냐? 당사자 능력을 총칙적인 일반적인 자격으로 이해한다면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자연인으로서 뭐 대여금 청구 같은 경우에 사람이면 되죠. 손해배상 청구 사람이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단계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게 동물이 뭐 원고가 된다든지 또는 동물이 피고가 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 경우는 그 동물이라고 등장할 때의 개념에서는 당사자 능력의 개념이고 한편 사람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 능력은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특수한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저번 때 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소유권 분쟁이 땅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끼리야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는 데 대해서 자격이 부여돼서 싸움을 자격을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뭐 뭔가 관계 때문에 빌붙어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내면서 이 땅은 실은 이 사람 게 아니고 저 사람 게라고 하는 그 약간 아부하는 내가 그때 뭐 살살이라고 뭐 부르는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럼 하도 그놈이 괘씸하니까 네가 뭔데 이 남의 땅에 대해서 네가 뭐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이라고 하고 다니느냐 그 자체 말에서도 뭐예요 네가 뭔데 그러고 다니느냐라는 말에서 느껴보세요. 네가 뭔데라는 거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피고로 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막 내가 막 둘이 말리고 있어요. 둘이 싸우는데 그럼 너 보통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의 싸움의 구조는 뭐예요? 둘이 막 싸우다가 첫 단계는 뭐예요? 막 하다 약간 순한 말로 가다 나쁜 말로 가다가 꼭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너 몇 살인데 그래? 삼촌 뭐 이런 거 있고 또 그러면 또 하나의 싸움 구조 뭐예요? 중간에 하나 끼어드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끼어드는 사람하고 더 싸움이 커지죠. 우리나라의 싸움 구조는 그거예요. 원래 싸우던 사람이 아니고 끼어든 사람하고 커져요. 둘이 막 싸우는데 말리면 보통 뭐예요? 왜 싸움이 커져요? 둘이 뭐예요? 너 꺼져. 네가 뭔데 왜 끼어? 막 이러다가 이제 이쪽이 더 커져.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 꺼져. 그게 뭐예요? 네가 뭔데가 그 피고 적격이 없는 거잖아. 피고 적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면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놓고서 난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라는 거죠. 피고적격이. 이해되겠어요? 그 피고적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은 내가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론으로는 사람이니까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있는 건데 이 사건을 놓고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원고적격이 있고 피고적격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제3자니까 그때 의미에서 나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거. 그럼 당사자 적격을 다른 말로 객체로 보면 뭐냐? 소의 이익과 연결된다. 소의 이익이 뭐냐?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 싸움의 내용은 뭐예요? 네가 뭔데라는 그 말에서 뺀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 건에 관해서는 나하고 분쟁 해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내 토지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사람을 상대로 뭐 내가 싸움을 걸 필요성이 뭐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일반론으로는 아까 말한 정도로 동네에 소문 정도 내는 것으로 했을 때는 내가 실제 나랑 다투고 있는 사람한테 상대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가리자라고만 하면 될 뿐이지 그 살살이라고 거기서 뭐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을 탓해서 그 사람을 피고로 해서 그 사람한테 내 땅이다라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그 사람한테 내봤자 분쟁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랑 해결해야 해결돼요? 그 지금 내 토지를 점유하면서 뭔가 차지하면서 자기 땅인처럼 행세하는 그 사람을 삼아서 해서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말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호치케스로 입 막아달라는 소송을 낸다면 뭐 모를까? 그 사람한테 내 소유권인 거를 말해봤자 그 사람은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자기 거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한테 내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봤자 그것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피고적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자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은 다시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다 다음에 권리 능력자이지만 행위 무능력자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권리 능력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해서 소송을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펼치는 게 그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민법에서의 행위 능력, 무능력 개념을 그대로 써서 소송 능력, 무능력 쓰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민법에서의 행위 무능력자는 일단 하는 것 또는 대리를 통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개념은 있지만 일단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유효한 것을 보다가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반해서 소송법에서의 무능력자는 일단 스스로 해봤자 무효이다.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지 스스로 해봤자 무효이다. 이런 개념에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무능력자는 일단 한 것은 뭔가 문제는 있지만 유효한 상황으로 가다가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취소될 수는 있지만 유효한 것으로 가는 중이고 이쪽 소송행위에서는 일단 뭐 상황적으로는 펼친 행위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무효이라는 거죠. 무효. 스스로 한 것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소송 능력, 무능력 이런 개념을 하고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는 누가 따라붙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뭐 민법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이런 개념의 사람이 여기서 법정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찬가지 실체법에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것에 충족을 못하면 결국 이게 소송요건으로 작동해서 부적법 각하되고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요건까지를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그 진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줘요. 진짜 얘기는 어서 이제 당사자 능력에 대해 있어서 자연인 법인이 하다만 그냥 동물 얘기만 하고 왜 더 얘기 안 해줘. 이제 뭐 들어가야 돼? 거기 가서 이제 뭐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와 이제 그러면 항상 본론이 아니라 특이한 거, 예. 그럼 항상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당사자 능력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까지 소송법과 실체법에서 이제 거기가 괴리가 발생하면서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소송법에서 52조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조문까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법의 특이하게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즉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소송법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단체 자체를 당사자로 내세울 필요성이 있어서 그럼 그 단체 자체를 당사자로 내세우지 않으면 소송에 있어서 그 단체의 구성원
등이 막 등장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실체법적으로는 없지만 그 구성원들을 해가지고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너무 복잡하니까 52조가 그런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주체성을 인정해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까지도 또 이해를 했어요. 근데 헛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까지 이해했는데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한테 그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그런 취지에서 어떤 구성원 전체를 등장시키는 데 대한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할 필요성 때문에 조문을 둔 거라면 그럼 조합의 경우도 인정해주자. 조합의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만약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서너 명짜리 너댓 명짜리면 그나마 큰 문제는 없지만 100명, 200명짜리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조합 자체에 소송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명이면 200명짜리 조합에 전 조합원을 상대로 그 다음에 더더욱 조합의 경우는 합유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도 얘기한 바가 없지만 합유관계에 있어서는 지분에 있어서의 처분의 자유 등이 없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지분의 처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분쟁의 재산관계의 다툼은 전원을 반드시 당사자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개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소송이 난감해져요. 뭐 그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고 그 일사불란한 그 사람들이 다 소송에 있어서 뭐 이해관계가 탁 맞아가지고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소송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뭐 2명도 힘들고 3명도 힘든데 막 100명짜리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변수가 막 도사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한 무대기인 조합 자체에 사람의 인적 결합으로서 사단과 조합이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뭐 이쪽은 사단은 좀 독립성이 강하고 뭐 그 재산관계는 뭐 총요이고 뭐 이런 얘기 배우고 조합은 계약이지만 뭐 그래서 단체성이 좀 떨어지지만 뭐 그다음에 조합의 경우는 뭐 합의의 재산관계이지만 뭐 해서 말로는 탁탁탁탁 배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집합체를 봤을 때 이게 단체로서 법인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애매해가지고 이게 조합급인지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급인지 뭐 이게 애매할 때 그럼 먼저 소송 내기 전에 이게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파악되면 그 자체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만약에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된다든지 하는 이 판단을 위해서 그 조직체의 어떤 성격이 뭔지까지 또 분석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에 있어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하는 그 취지를 조합의 경우도 그대로 인정해주면 어떻겠느냐에 따라서 조합의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학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실무상은 조합의 경우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와 엄격히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조합의 경우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무상의 입장이에요. 예컨대 뭐 90년도에 광주 목공 언어조합이라고 해서 어떤 목공적인 일을 하는 조합체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조합 비슷한 성격이지만 실질을 봤을 때 민법상의 조합에 불과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협동조합 같은 것은 법인이에요. 그 이름을 조합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사람의 조직체로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가 이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당사자 능력에 대한 것이 그런 예외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 그럼 소송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과 만약 학설 중에 긍정서를 취했을 때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실무적인 입장에 취한다면 어떻게 돼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약 그 원고가 돼서 어떤 조합이 내려면 그 구성원 X1, X2, X3에서 예컨대 10명짜리 구성원이라면 X10까지가 다 등장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원고가 X1, X2, X3, X4에서 X10까지 나타나야 되고 만약에 학설 중에 일부인, 학설 중에도 판례의 입장, 실무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는데 만약에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자 52조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합의 경우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원고가 어떻게 돼요? 무슨 조합이 되고 조합이고 권리 능력 없는 단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사장, 그 조합장 뭐 이런 사람만 등장시키면 되고 이 배후에 있는 각각의 조합원은 지금 원고에서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간명해지죠. 오른쪽의 경우가 간명해지죠. 왼쪽의 경우에 10명, 100명 뭐 이런 조합원이 전부 다 등장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과 오른쪽에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확실히 간명성에서 틀려지죠. 그래서 학설에 있어서의 뭐가 다수설인지 모르지만 학설의 일부분은 이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긍정하려는 것인데 실무는 부정하고 있고 부정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소송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어떻게 번지냐. 그럼 그런 번잡함을 어떻게 커버링 해줄 것이냐에 따라 대해서 여러 가지 등장하는 복수의 사람 때문에 번잡해지는 것을 위해서 52조 다음에 무슨 제도가 하나 설정되어 있냐면 53조에 선정 당사자 제도라고 해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있을 때 그자들 가운데서 총원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그 나머지 원래 소송에 등장해야 될 사람은 선정을 하고서 소송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선정 당사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또 그 밖에 뭐 여러분 아직 모르는 개념 공부한 사람만 아는 개념인데 임의적 뭐 소송 담당이라든지 이런 개념 등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이 당사자 능력에서 문제되고 다시 건너뛰어서 당사자 적격의기라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인데 반해서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서 이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제3자는 빠져니까 그 제3자가 빠져야 되는데 제3자한테 특이하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원래 제3자는 빠져야 되는 것인데 그 제3자한테 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 용어를 부르겠어요? 참가? 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순수하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참가조차도 할 수가 없죠. 그때 첫날, 둘째 날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후인지 사건에서 누구한테 피고 적격을 부여하고 있을 법이 검사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로 지칭된 사람이 지금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를 주고 있는데 실제 이해관계는 누가 무진장 느낀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난 하여튼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간 게 그 실제 자제들 그 왕 회장님 자제들이 실제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그자들한테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는 뭔가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지금 말한 대로 참가가 되려면 그자들이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라고 지금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듯이 참가할 수도 없고 당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사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가로 당사자가 되려면 어디서 커트당하겠어요? 역시 당사자격이 없다고 빠꾸 당하는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원래는 그 분쟁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참가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질문한 것은 제3자가 특이하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류의 상황이 용어로서 또는 거기서 원칙과 예외로서 뭔가 설명이 추가로 펼쳐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당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보조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고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는 영원히 보조인 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가 됐어.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제3자가 뭔가 당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좀 아까 선정 당사자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제3자가 선정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선정 당사자 10명 중에 조합원 10명 중에 그자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니까 만약 X1이 뭔가 좀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로 선정했다고 했을 때 스스로 된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요런 요 2나 3나 10에서 선정이 받아서 이 사람이 당사자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당사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아닌 요 부분에 대해서는 X1이 제3자인 거죠. X2에 대해서는 X1이 제3자고 X3에 대해서 X1이 제3자고 X10에 대해서 X1이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선정시켜서 그 제3자가 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대리하고는 또 틀려요. 대리는 어떤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고 변호사라든지 대리인이 등장한다 개념이죠. 소송 담당은 뭐예요? 그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3자는 소송에 적격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에서 이 분쟁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당사자 말고 제3자는 꺼져 할 때 제3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원래 안 되고 당사자밖에 없는데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게 해준 제도가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담당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후 인지 청구에 있어서 검사가 소송 담당자죠. 소송 담당이라는 말 앞에 근데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는 말 앞에 이제 들어가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법정 소송 담당과 임의적 소송 담당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 임의적 이런 말 쓰는 용법을 말을 해줬죠. 법정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법에 뭐 거기 가서 친족상속법 파트 보면 사후인지 청구에서 검사가 피고가 된다라고 조문에 있어서 검사가 거기에 왜 엮인다고 그랬어요? 공익의 담당자로서 엮이는 거지. 사실은 그 뭐 애 출생하고 한 데 대해서 검사가 뭐 관여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공익의 담당자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민법의 조문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법정 소송 담당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라는 개념 이해했는데 그 담당자가 대리랑 구별을 하라고 그랬죠. 한편 그럼 법정과 대비되는 개념이 임의적이란 말이 있는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임의적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둘이 싸워야 되는데 너는 싸우기 싫고 내가 보니까 잘 싸울 것 같아. 뭐 그냥 투쟁성이 막 넘쳐. 그래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이 대리냐 당사자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대리냐 담당자인데 그러니까 대리도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있고 지금 뭐 말하려고 그래? 임의적 소송 담당을 말했는데 당사자로 나가달라는 말을 나한테 했어요. 그럼 이런 거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된다.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함부로. 그러니까 법정 소송 담당은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뭔가 그 법이 조문을 만들 때 필요성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되는 건데 지 맘대로 나 소송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 소송을 네가 가서 하라는 것을 마음껏 인정해주면 뭐를 잠탈하게 된다? 대리에 있어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87조를 잠탈하게 돼요. 대리로 내세울 때는 변호사를 내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대리보다도 더 좋은 당사자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이게 변호사를 대리로 쓰게 한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조합의 경우는 이제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이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해서 조합체의 어떤 대표로서 뭔가 업무를 진행시켰던 사람한테 소송에 있어서도 좀 네가 가서 다 알아서 해라. 실체법적인 업무도 네가 했으니까 소송에서도 네 업무를 우리 소관 업무 다 잘 알고 네가 다 사실상 했기 때문에 우리야 뭐 네가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네가 해라라고 그냥 맡겨서 나간다라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할 것이냐 보면서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조합의 경우는 당사자 능력을 만약 부정한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 자체가 순수하게 제3자 브로커성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의 실체법적으로 자기 대표자성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자한테 소송을 맡기는 것을 임의적 소송 담당을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에는 허용하면 어떻겠느냐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써 있는 거예요. 임의적 소송 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다라면 임의적 소송 담당을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이런 제도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대표자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소송 담당자서 하는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완전히 순수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원래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내부 규율에 의해서 대표자로 삼았던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니까 크게 이렇게 탈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어떤 대표성이 있었던 사람한테의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의 이야기가 교과서 이제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을 또 조금씩 설명에 들어간 거예요. 법정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 그럼 좀 아까 53조의 선정 당사 제도는 소송법 53조에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 담당이다. 법정 소송 담당이다. 어? 아니, 법정 소송 담당이야? 53조 있으니까 법정 소송 담당이야? 그렇게 볼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조문에 소송법에 특별히 임의적 소송 담당이 원래 허용이 안 되니까 조문에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라 선정한다라는 것은 자기 의사로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 맡긴다 개념이니까 임의적이다, 법정이다. 우리가 임의냐 법정이냐는 의사에 의해서 하느냐 법률의 규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로 볼 때 선정 당사자라는 것은 조문에 있지만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정하고 안 하고 오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이다, 법정 소송 담당이다. 당연히 임의적 소송 담당이죠. 그러니까 53조에 조문에 있다고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라 그것은 선정한다라는 데 대해서 내 의사가 투입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에 민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되게 드문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임의적 소송 담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경우에 있어서 특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럼 조합의 경우는 이 선정당사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제도로서 선정당사 제도 말고 일반적인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넓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일단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소송 담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김종우가 빨간 거로 안 써주려고 그랬어. 침착한 배려. 강효리한테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대여대학 사건이 있다. 그러면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이행해소에 있어서는 뭐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를 피고 삼으면 돼요. 거기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은 끝나버려. 통과를 해요. 실제 돈 받을 권리가 없다면 본안에서 기각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해소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은 특별히 주장으로만 자기 말에서 자기가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자기 주장상 받을 자라고 하고 실제 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상으로 원고 적격이 통과하고 주장상으로 피고로 삼은 사람한테 피고 적격이 부여돼서 통과에 들어가면서 승부는 이제 본안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받는 상황으로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종우가 강효리한테 냈어요. 근데 뭔가 자기가 원고가 안 되고 나한테 이 사람한테 내라 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상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지금 주체로 등장해서 Y를 상대로 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그건 당사자에게 문제 없는데, 나를 통해서 낸다 할 때 지금 무슨 개념이 하나 있어요? 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로서 자기의 어떤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을 쓸 수 있는데 나는 형제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특수한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네가 나를 대리로 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이 없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그렇죠? 대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내 대신 당사자로 나가라. 자기가 돈 빌려준 주체인데 나보고 당사자로 해라 라는 개념이 담당인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탈법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Z는 X가 Z의 관계의 사건에, X가 빌려준 사건에 Z가 원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3자가 담당자로 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럼 제3자가 돈 빌려준 주체는 아닌데 X가 빌려준 건데도 불구하고 Z인 내가 이 원고가 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대리도 아니고 이제 대리인이 아니고 담당자로서. 근데 왜 Z인 내가 원고가 돼서 강효리를 피고로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건에 관해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김종우가 채권자인데 내가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김종우가 나한테 친구지간에 부탁했다? 친구가 갖고는 안 돼요. 소액 사건에 특별히 뭐 대리라는 거 생각해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친구 같은 거 안 돼요. 나한테 라면 사준다고 해도 안 돼요. 나한테 1,000만 원 받으면 50% 준다고 해도 내가 못 나가요. 내가 김종우한테 뭔가 이해관계가 라면 사준다는 경제적 관계 갖고 안 돼요. 동창이라는 어떤 감정적이랄까 이 일반 신분적 관계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무슨 법률적인 뭐가 있으면 돼요. 즉 채권자 대의권을 생각해 보세요. 민법의 채권자 대의권. 내가 김종우한테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김종우가 변제에 자력 있는 재산도 없고 하면서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김종우의 채권에 대한, 김종우가 강효리한테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내가 원고가 돼서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케이스는 뭐 때문에? 내가 김종우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피보전 채권이 제3자인 내가 이 채권의 제3자. 그럼 정확히 나중에 이제 용어 쓰면 내가 채권자고 그 채권자 대의소송 관계로 본다면 내가 채권자고 내 채권자에 대해서
김종우가 채무자고 이 김종우에 대해서 강효리가 제3채무자가 되는데 즉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그것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대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이 경우가 제3자의 소송 담당에 있어서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소송으로서 법정 소송 담당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의 대표적인 예인데 물론 더 들어가 본다면 이것을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그 성질을 놓고 또 유력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무시한다면 그런 유력설을 무시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실무는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법정 소송 담당의 이해가 됨으로써 이 케이스에서는 제3자인 내가 김종우의 강효리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돼서 행사하는 거예요. 김종우는 지금 소송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겠죠. 원래는 김종우가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이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이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X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Z인 내가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소송으로서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법정 소송 담당의 예로서 특이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당사자 적격의 특수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 사후 인지 청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행 소송만을 한정해 본다면 특별히 당사자 적격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검토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제3자의 소송 담당이 있다.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이제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의 어떤 채권자 대의 소송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될 수는 없는 성질이다. 다만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로서 소송법에 특이하게 있는 게 53조의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으로 넘어온다면 이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55조라는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도 보정이란 가능성, 그 다음에 추인이란 가능성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접 하는 미성년자 등이 직접 하는 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정 대리인이 무능력자의 경우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 등을 다 이해하고 나서 본다면 이제 소송 능력이 큰 이해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번 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러한 당사자에 관한 어떤 소송 요건이 체킹돼서 갖춰지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커트 당한다라는 의미가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의 개략을 또 조금씩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소송 요건의 개념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조사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런 소송 요건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 요건의 조사에 있어서 아까 그 첫 번째 있었던 것을 다시 분류했는데 직권으로 개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대부분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좀 넣으면 개시적인 의미에서 직권조사. 그럼 요거와 대비되는 게 반대쪽 당사자가 뭐라고 따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갖춰졌는지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대칭되는 개념이 항변이라는 거예요. 항변.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주의 등에 있어서는 뭔가 변제했다 이런 게 항변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이 굳이 반대측 그것을 문제 삼는 측의 얘기가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개시해서 따져줘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직권조사상 직권 개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상대방 그것이 문제된다라는 말이 나와서 따지는 거야. 더 할 나위 없지만 안 나와도 따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직권조사상으로서 직권 개시.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소송 요건마다 따지는 건 이제 알아서 법원이 따져주는데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해줘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권 탐지로부터 변론주의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2개, 3개로 중간에 직권조사라는 영역까지 설정하면서 2개 내지 3개로 스펙트럼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안에 있어서의 처분권지에 대칭되는 개념에서는 확실히 여기서는 반대 개념인 직권 개시랄까 직권 조사 사항인데 실제 그러니까 반대 측이 문제 안 삼아도 알아서 따져야 되는데 따지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이제 직권 탐지냐 변론주의냐 이 중간 영역에 뭐가 있느냐 뭐 이게 복잡해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충 본안에 관한 거와 밀접한 것은 이 당사자 적격 같은 거랑 소외이익 같은 거는 당사자 적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당사자의 자격을 따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구체적 사건, 즉 본안을 놓고 이 사람이 그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따진다는 것은 본안하고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본안에 결부되어 있으니까 변론주의적인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소송 요건은. 근데 공익성이 강하거나 한 거이면서 본안 관련성이 희박한 것은 재판권이나 이런 것 등은 그냥 따져줘도 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그 수집 제출을 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완벽하게 탐지해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은 개시하느냐, 상대방이 따져달라고 했을 때 비로소 따지느냐의 개념으로 축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따지기로 해서 그게 뭐 상대방이 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든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뭐 따져야 된다든지의 다음 단계에 있어서 따지기 위한 자료는까지도 법원이 알아서 챙겨야 되느냐, 당사자가 뭔가 수집 제출해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직권 탐지주의와 변론주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교과서 읽을 때 이 표를 보면서 이거 뭐 그 하나하나 뭐 느낌으로 보는 거지 이게 뭐 정답적으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자기가 이런 소송 요건은 뭐 해줘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지금 여기서 내가 표로 그려준 이렇게 큰 구도니까 여기까지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질문 조금씩 받을 테니까 질문하도록 하세요. 너무 앞서간 질문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수업 메이커로서 이 정도 질문을 던져주면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내 친구도 나도 이게 궁금하다. 응? 인식청구조에서 검사가 피고 적격이 검사가 피고 적격이 있는 거지. 법에 그렇게 검사가 피고로 되도록 되어 있죠. 뭐가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한 거야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누가 피고 적격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아니면 지금 질문했을 때 뭐가 제3자 소송담당으로 소송에 이제 참가하는 게 이제 원고로서 피고로서 들어가는 건지. 원래는 그 실질적인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이해되잖아. 원래는 그 아버지가 되잖아. 지금 돌아가신 그 사람이 피고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못 나오지. 원래 당사 능력도 지금 죽었으니까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런데 법이 누구를 타깃으로 하도록 딱 해놨어? 검사가 나서도록 했지. 법이 부여한 피고 적격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니까 법정 소송 담당이고 그 취지는 공익의 어떤 대변자로서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식의 핏줄이었으면 인지를 못 받고 그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률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공익이니까 검사가 나서는 거지. 다시 윽박질러서 이해하지 말고 뭐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거야. 이게 더 윽박질러는 거야? 어? 다시 차분히 멀리 떨어질게. 제3자 소송 담당이 인정될 때 그 사람들이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갖는 거니까 그 정확한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당사자 적격, 즉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의 적격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갖는 거지. 가지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그런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없지. 제3자인데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본래의 당사자는 아니니까 담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대리하고는 구별을 했지. 대리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개념이고 본인이 당사자인 거지. 대리 개념은. 근데 이런 케이스는 검사가 당사자로 등장하는 거지. 그런데 원래는 검사가 이 부자관계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제3자잖아. 그럼에도 등장할 수 있게끔 한 게 민법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정, 그 다음에 그런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을 소송 담당이라고 하니까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지. 이해되지? 또 저기서 지금 조사랑 탐지에 해요. 조사는 그 게시 관련된 개념이고 탐지는 이제 자료 수집 제출, 그러니까 변론주의적인 영역에서의 반대 개념. 근데 아까 탐지랑 변론주의 사이에 조사가 또 그러니까 만약 그런 개념이 여기에 하나 설정돼. 아까 그림에서는 잘 봐봐. 이건 다시. 아까 그림에서는 어디다 세팅했냐면 요 그림에서는 여기 정도가 직권조사 개념으로 세팅이 돼. 만약
이 스펙트럼을 세 개로 벌리는 사람은 소속 요건에 따라서 직권탐지, 변론주의 그 중간 영역의 직권조사로 벌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여기서 우리가 잡아낸다면 지금 여기로 잡히는 거지. 여기로. 이해되겠어요? 어? 직권조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의 요 개념하고는 비슷한 듯하면서 뭐 하여튼 여기서 쓰이는 이 중간 영역, 탐지와 변론주의 중간 영역 개념이 직권조사고 소속 요건에 따라서는 그런 영역을 설정하는 어떤 입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론적인가? 실무는 이거 실무는 딱 한마디야. 직권조사 사항이다. 무조건 각한다. 라고만 이해하면 돼.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궁금해 할까봐 해준 거지. 실제는 그냥 직권조사 사항이다. 무조건 각하다. 라고 공식적으로 외우면 돼. 관할 것만 조금 특이한 그런 개념으로 아까 생각해 보면 되고. 또 없어? 없어? 서울인지 어? 서울인지 청구서에서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조적 공동 보조 참가는 가능하고 그래 보조 참가는 당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참가라는 들어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보조라는 말이 왜 쓰여?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지. 보조자지. 어? 하여튼 보조는 그 사람한테 당사자라는 명칭을 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거지. 또 없어? 없으면 수고했어요. 추석 잘 지내요.